네, 안녕하세요. 최정학입니다. 저와 같이 이제 한 학기 동안 형법 총론을 공부하게 되실 텐데요. 법학과에 처음 입학하셨기 때문에 지금 법학 과목이 많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법학 과목이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본 3법이라고 해서 헌법, 민법, 형법 이렇게 세 과목을 보통 이제 법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과목들이 1학년 1학기에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법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민법 총칙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물론 형법 총론이나 헌법 같은 과목도 충실하게 공부를 해 두시면 앞으로 법학과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민법과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일상적인 이제 용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민사적인 것하고 형사적인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민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무슨 재산 관계의 문제라든지 또는 무슨 친족 관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고요. 형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죄 또 그로 인한 형벌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이 형법 과목, 형법 특히 이제 총론. 사실 우리나라의 그 법들이 대부분 다 총론과 강론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 전체에 이 관통이 되는 그 법 전체에 적용이 되는 어떤 원칙들 이런 것을 이제 모아놓은 것이 총론의 규정이고요. 강론은 구체적인 세부적인 그런 조항들을 이제 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총론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강론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총론은 조금 더 추상적인 그런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총론이 아무래도 좀 어렵다 이제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총론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강론을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 총론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이 총론에 대한 이해가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형법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형법 총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 이 규율 대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범죄하고 형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 분야는 여러 가지 복잡한 권리와 의무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형법 분야는 간단하게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범죄와 형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가운데서도 형법이 주로 규정을 하는 것은 범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범죄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간단히 정의를 해보자면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요소들이 필요한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범죄 성립의 요소 또는 범죄의 구성 요소, 구성 요건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이 범죄의 구성 요건 또는 범죄의 성립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성 요건 해당성, 그 다음에 위법성, 책임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형법 전체에 걸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형법 총론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이 세 가지의 범죄 성립 요소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범죄가 법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먼저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말하자면 이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문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형법에는 살인죄도 있고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이런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지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에는 두 가지, 세 가지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 이상에는 해당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합니다. 아주 쉬워 보이죠. 그래서 그때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범죄의 구성 요건이죠. 그래서 이 구성 요건에 우선 해당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범죄 성립 요소가 되겠는데요. 이 구성 요건 해당성에는 다시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구성 요건이 있고 주관적인 구성 요건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형법 총론을 공부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이제 공부해 가겠습니다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형법 총론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형법 총론을 이렇게 개괄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구성 요건과 주관적 구성 요건이 있는데 객관적 구성 요건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 구성 요건 중에서 객관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해당 조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돼 있는 요소들을 다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범죄의 주체, 그 다음에 객체, 그리고 행위, 결과, 인과관계 이렇게 5가지의 요소들이 다시 객관적 구성 요건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살인죄다라고 하면은 살인 행위를 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망한 그 피해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살해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망의 결과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살해 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 살해 행위로 인해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 이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 구성 요건입니다. 객관적 구성 요건은 이렇게 5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더 많지도 않고 더 적을 수도 없습니다. 이 객관적 구성 요건은 반드시 이 5가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 이상도 필요 없고 이 5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없게 되면 그것은 이제 범죄의 불성립, 즉 무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제 5가지가 다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나 과실을 의미하죠. 그래서 범죄 행위를 아무런 생각 없이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고의를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할 때 그것을 비로소 이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고의범 처벌의 원칙이다라고도 부릅니다만 그런데 주관적 구성 요건은 이제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과실의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예외적으로 과실범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만 처벌을 한다. 우선은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주관적 구성 요건에는 이제 고의나 과실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구성 요건의 해당성이죠. 첫 번째, 범죄 성립의 첫 번째 요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될 때 비로소 이것이 범죄냐 아니냐, 즉 유죄냐 무죄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요. 구성 요건 자체에도 해당되지 않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에 이제 죄형 법정주의를 보겠습니다만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의해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아무리 뭐 도덕적으로 나쁘고 비난할 만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형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위법성입니다.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면 이것이 다 위법한 것이다. 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지 않은, 그러니까 적법한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극적인 범죄 성립의 요소다. 좀 예외적인 요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형법 총론이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 것이 뭐 예컨대 정당방위, 긴급 피난, 또 피해자의 승낙, 정당 행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형법 총론에 규정이 돼 있고 이런 그 위법성 조각 사유들이 어떠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이 되는가 이것을 이제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범죄 성립의 요소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책임은 객관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행위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어떤 상황이 존재하면 위법하지 않게 되거나 또 위법하게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나는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이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인 그 행위자의 주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그 행위자가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느냐, 법적인 비난을 받을 만한가, 이것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위법성과 마찬가지로 범죄 성립을 배제시키는 소극적인 요소다. 그래서 책임을 조각하는 사유, 이런 것들이 이제 형법 총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법성하고 다른 점은 책임은 조각될 뿐만 아니라, 없어질 뿐만 아니라 감경될 수도 있다는 거죠.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개념이다. 위법성이 있거나 없거나, 위법하거나 적법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나는 그런 개념인데 반해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것이라는 거죠. 100%의 책임이 있을 수가 있고, 절반의 책임이 있을 수가 있고, 한 30%의 책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실제 재판 과정에서 형벌이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살해 행위를 해도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징역 5년이 선고될 수도 있죠. 이와 같이 형벌의 양이 달라지는 것은 바로 그 행위의 불법의 정도, 즉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것이고, 이렇게 법관이 이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양적인 것이다라는 점에서 이제 위법성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 요소들 다시 정리를 해보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행위가 법적으로 범죄 행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형법 총론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바로 이렇게 범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범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가, 그 각